뇌신경질환 외길치료 휴한의원. 강남본점의 한의학 박사 위영만 원장이 ADHD 아이들의 특징, 치료 방법, 그리고 부모의 역할에 대해 직원들과 함께 자유롭게 강의한 영상입니다. 다소 긴 영상이지만 ADHD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 꼭 필요한 정보가 담겨 있어 편집 없이 원본 그대로 올려드립니다. 아이의 행동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부모님들께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ADHD는 집중력이라든가 충동, 과잉 행동을 조절해주는 뇌신경 영역의 성장이 미숙해서 오는 게 원인이라면 틱은 운동신경계를 조절해주는 뇌 영역의 발달이 미숙해서 온 겁니다. 그래서 같이 오는 경우가 꽤 많은데 특히 같이 오는 경우에는 ADHD가 보통 조금 한 2년 정도 빨리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만 3세에서 5세 사이에 아이가 과잉 행동을 보이고 충동적이고 때를 쓰고 이런 모습들을 보였을 경우 ADHD 의심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런 아이들이 보통 만 5세에서 7세가 되면 틱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틱이 가벼울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이때 오히려 ADHD 증상이 더 심해져서 대부분 소아정신과나 ADHD를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한의원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소아과나 소아정신과를 방문하게 되면 ADHD 진단하에 ADHD와 관련된 약을 쓰게 되는데요. ADHD와 관련된 약들은 주로 뇌에서 나오는 도파민이라든지 노어에피네프린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기능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즉 그게 그러한 성분이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약을 쓰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쪽 도파민이 그 기능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그쪽과 관련된 영역들이 활성화가 되면서 아이의 과잉 행동이 준다든지 좀 충동성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와 반대로 틱은 운동신경계를 조절해주는 뇌 영역에 도파민이 너무 과도하게 작용해서 생기는 게 원인으로 봅니다. 네. 그래서 ADHD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도파민 기능을 증가시키는 약을 쓰게 되면 반대로 틱과 관련된 뇌 영역이 과도하게 흥분되면서 틱이 더 심해질 수가 있게 되죠. 물론 다 그러는 건 아니에요. 다 그러는 건 아닌데 운동신경계 쪽에 그 성장이 미숙한 부분이 있다든지 또는 그쪽이 조금 과민한 그런 성향들이 있는 경우에 나타나는데, 특히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를 들면 부모님이 틱이나 강박이 있다든지 또는 어렸을 때 살짝 틱과 관련된 증상이 있었는데 없어졌다가 ADHD 증상이 심해지고 나서 그 이후에 틱이 살짝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 도파민과 관련된 약을 먹었을 경우에 틱이 더 심해질 수가 확률이 좀 많이 증가를 하게 돼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만약에 틱이 약간 악화가 되긴 하지만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고 살짝 가벼운 경우에는 도파민 양을 좀 조절하면서 그 관련된 ADHD 약을 조금 소량으로 조절하면서 부작용이 없도록 조절하면서 약을 쓰는 방식이 하나 있고, 또 어떤 의사분들의 경우에는 ADHD 약과 틱 약을 같이 쓰는 경우도 있어요. 예. 이제 근데 사실 그건 어떻게 보면 병 주고 약 주는 거가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렇게 쓰는 것은 그렇게 좀 좋지는 않은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ADHD 틱이 심해지지 않을 정도의 소량의 ADHD 약으로 조금 조절하다가 또 좀 괜찮으면 좀 중단했다가 또 좀 안 좋을 땐 이렇게 좀 처방했다가 이런 식으로 조절하는 게 좋고요. 만약에 그런 것들로 조절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ADHD 증상이 너무 심할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정신과의 ADHD 약을 복용하면서 오히려 한방치료를 통해서 틱을 조절해주는 방식도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한방에서는 ADHD 원인과 틱의 원인이 서로 다른 걸로 보지는 않아요. 결국은 근본적으로는 모두 뇌신경계 발달에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성장을 돕고, 그 다음에 외부적인 어떤 정서의 불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개선해주는 치료를 하게 되게 되면 훨씬 더 빠른 효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ADHD는 꼭 복용을 해야 되겠는데 틱이 심해지는 부작용이 우려가 될 경우에는 차라리 한방치료와 양방치료를 병행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안 그럴 경우에는 한방치료를 좀 하다가 틱이 좀 괜찮아지고
괜찮아지면 나중에 따로 ADHD 약을 필요할 경우에 추가로 단기간에 조금씩 써주는 방식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좀 두 가지가 케어가 잘 안 될 경우에는 병행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불안을 정서적인 어떤 불안을 낮춰서 증상을 좀 더 좋아지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신 걸까요? 아니 꼭 불안이 있을 경우에 그렇게 하지만 불안이 없어도 틱이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틱 장애가 있는 아이들의 경우에 대부분 불안 장애가 있는 경우가 많기는 해요. 그래서 불안한 상황에 되면 또는 그런 상황에 오래 노출이 되게 되면 틱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의 경우에는 틱을 근본적으로 좋게 해준 치료뿐만 아니라 2차적으로 불안이나 긴장, 강박을 낮춰주는 치료들도 병행할 필요가 있죠. 네. 그래서 그 아이의 상태에 따라서 왜 그러냐면 소아정신과 질환은 대부분 아이들이 한 가지 질환만 갖고 있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최소한 1개 내지 2개, 많게는 3개의 그 정신과 질환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ADHD 단독으로 있는 아동들도 있지만 ADHD 외에 뭐 틱장애나 또는 강박증 또는 학습장애 또는 불안장애, 우울장애 이런 것들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ADHD 있는 애가 얘가 ADHD 있으니까 ADHD만 치료하면 되겠지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전반적인 것들을 다 봐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개선해 주는 게 좋기 때문에 한 가지 치료 방법으로 이 아이의 모든 행동을 다 케어할 수 있다? 그러지는 못해요. 보통 ADHD 양약을 많이 먹으면 그 입맛이 많이 떨어지고 성장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럼 한약은 그런 게 따로 없나요? 따로 그런 부작용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한약에 봤을 때 체질적으로 봤을 때 ADHD 약이 보통 우리가 콘서트라든가 페니드 이런 계통 또는 메디키나 이런 약들인데 그런 약들이 부작용이 잘 안 나타나는 체질이 있고 잘 나타나는 체질이 있어요. 보통 그러한 부작용이 좀 잘 안 나타나고 적게 나타나는 아이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한약적으로 보면 태음인 체질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흉곽이 넓고 조금만 먹어도 금방 살이 찌고 또 폭식하고 잘 먹는 아이들 이런 애들은 그런 ADHD 약을 써도 그렇게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보통 한약적으로 봤을 때 소음인 계통의 아이들 예를 들면 흉곽이 되게 좁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선천적으로 이 위가 좀 작아요. 그래서 좀 외소한 친구들 외소한 친구 특히 이제 형체가 이렇게 흉곽 자체가 되게 이렇게 좁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많이 먹으면 위가 이렇게 밑으로 처지면서 소화를 못 시켜요. 그리고 피부도 내부들이 만져보면 피부의 탄력도 되게 좀 낮아요. 그래서 근력이 낮은 거예요. 그런 친구들의 경우에는 또 입맛도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맞아요. 그런 애들이 이제 그런 약을 먹으면 음. 사실 그 약 자체가 성장을 억제한다기보다는 그런 약들은 일종의 그 커피하고 비슷한 효과를 내요. 우리가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면 어때요? 입맛이 떨어지고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다음에 잠도 잘 안 오잖아요. 그렇죠. 가슴도 두근거리고. 가슴도 두근거리고. 이제 그런 거에 민감한 아이들이 있어요. 성인들도 보면 커피 한 잔만 마셔도 막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입맛 없고 잠 못 주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예를 들면 ADHD 약을 먹으면 그쵸. 부작용이 심하게 그러니까 나타나죠. 아이가 잠도 못 자고 입맛도 떨어져서 성장이 잘 안 된다 이런 얘기 근데 하시더라고요. 어떤 어른들 있잖아요. 아무리 스트레스 받아도 입맛 안 떨어지시는 분들. 난 다음날 막 스트레스 받을 일 많은데 누우면 그냥 잠을 쿨쿨 주무신 분들. 이런 분들은 커피 나랑 커피 하루에 10잔 마셔도 나 잠 잘 자. 이런 분들은 이제 말 그대로 ADHD 약이 부작용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게 체질하고도 연관이 많이 있네요. 네. 그리고 나타나는 증상들도 조금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ADHD 증상을 크게 3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먼저 과잉 행동. 구체적으로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수업 시간에 돌아다니는 애들. 식당만 가면 가만히 안 있고 여기저기 달아다니면서 막 호기심이 많아서 이것 만져보고 저것 만져보고 하는 아이들 있죠. 이걸 과잉 행동이라고 하죠. 두 번째로는 충동성. 예를 들면 막 대화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 말이 끝나지 않았는데 벌써 자기 말만 계속 하고 있다든지.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상대방 대화하는 걸 기다려주지 못하고 자기 먼저 해야 돼요. 되게 충동이에요. 욕구가 생기면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충동성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의력 문제, 주의력 결핍 있는데 어떤 애들이냐면 보통 이제 우리가 자기가 관심 있는 거에는 누구나 집중 잘해요. 예를 들면 간혹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는 컴퓨터 게임 할 때 집중력 엄청 좋아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의 집중이라는 건 뭐냐면
하기 싫어도 집중해야 되는 상황일 때 집중하는 능력이에요. 예를 들면 나는 놀러 나가고 싶지만 수업 중에 선생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게 이게 진짜 주의 집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변에서 아이들이 막 시끄럽게 해도 나는 내가 목표를 하는데 주의 집중 잘하는 애들 있죠. 이런 것들이 주의 집중력이 좋은 거예요. 나 공부하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탁 시끄럽게 하면 뭐야 이렇게 하면 이건 주의 집중력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나타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세 가지가 다 나타나지 않고 하나씩만 나타날 수도 있고 이 두 가지만 과잉행동과 충동성 위주로 나타나는 애들이 있는데 이걸 과잉행동, 충동, 우세형 ADHD라 그래요. 그리고 과잉행동도 없고 충동성도 없어요. 그런데 수업에 조용하고 막 돌아다니도 않는데 수업 중에 앉아 있는데 멍하게 있거나 선생님 말씀에 집중 안 하고 멍하고 있거나 딴 생각을 한다거나 하다가도 막 꼼지락거리고 누가 물어보면 뭐하고 이렇게 이런 애들이 있어요. 주의력이 안 좋은 애들. 이런 유형들을 우리가 주의력 결핍 우세형 ADHD라고 해요. 근데 애들은 과잉행동과 충동성이 없기 때문에 늦게 발견돼요. 별로 돌아다니지 않으니까 선생님들 쟤 얌전하네 라고 해서 대부분 초등학교 4, 5학년 때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요즘은 부모님들이 관심이 많아서 또 잘 이해를 하니까 조금 빨리 발견되기는 하는데 예전에는 주로 4, 5학년 때 예를 들면 열심히 애가 수업은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공부는 못해.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하는데 성과가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발견된 경우가 애들이 많은데 요즘은 이제 부모님들이 조금 더 일찍 발견할 수가 있죠. 근데 그 성과가 열심히 하는데 성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성과에 대한 어떤 결과를 기대했을 때 그게 안 되면 그런 것들이 어떤 우울감이나 이런 걸로 그럴 수 연결되나요? 있죠.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주의력 결핍 우세형 ADHD는 대체적으로 학습장애나 학습 부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 때문에 아이들이 불안이라든지 우울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2차적으로. 그런데 이것도 좀 자세하게 봐야 되는데 어쨌든 과잉행동과 충동 우세형이 있는 애들은 기질이 대부분 에너지틱해요. 그런데 체력이 좋은 애들도 있고 체력이 좀 약한 애들도 있지만 어쨌든 되게 에너지틱하기 때문에 되게 과잉행동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얘들은 좀 빨리 발견되죠. 그래서 보통 만 5세에서 한 7세 정도 되면 얘가 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초기 진단이 빨리 내려주고 이 친구들은 한 10살 정도 전후에서 이제 조금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치료를 하거나 아이들이 성장하면 과잉행동부터 줄어드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1학년 때는 막 돌아다녀도 2학년 때는 착석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착석은 해 있지만 몸은 가만히 못 둬요. 이러고 있죠. 이렇게 돌아본다든지 돌아다니지는 않지만 이것도 과잉행동에 해당되게 되죠. 어른들한테도 나타나는데 회사 회의 중에 보면 집중 못하고 막 꼼지락거린다든가 몸을 막 이렇게 비튼다든가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과잉행동이 성인이 되면 그런 형태로 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막 이제 심하게 돌아다니지는 않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줄어들지만 문제는 뭐냐면 주의력 결핍은 맨 마지막에까지 청소년까지 호전이 안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 ADHD는 대부분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걸 복합형이라고 하는데 한 80% 정도가 여기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거의 우리나라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 이 세 가지가 다 있다고 보면 되고 나이가 들수록 과잉행동은 줄어들지만 주의력 결핍은 성인까지 지속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ADHD 아동들은 지능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머리가 좋은 애들도 많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이들을 지능 검사를 해보게 되면 하위 인지 기능은 좋아요. 그러니까 기억력이라든가 뭐 판단력, 시공간 능력 이런 각각의 능력들은 하위 인지 기능은 좋은데 상위 인지 기능이 안 좋아요. 보통 그래서 우리가 하위 인지 기능을 IQ라고 해요. 근데 IQ는 높게 나와요. 막 120 나오는 애들도 있고 막 140 나오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데 EIQ라는 게 있어요. 상위 인지 기능. 이건 뭐냐면 전전두엽의 실행 기능을 보는 검사예요. 이건 뭐냐면 회사로 말하면 CEO에 해당되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하위 인지 기능 뭐 영업부, 총무부, 인사부 이런 각각의 어떤 하나의 부서의 기능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CEO는 사장이잖아요. 네. 전체 부서를 대통령처럼 전체를 통괄하고 판단하고 실행하고 기획하고 하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기획력이 떨어져. 이게 떨어져요. 그래서 IQ는 120인데 EIQ 검사를 하게 되면 90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이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90 정도의 능력밖에 발휘를 못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암기도 잘하고 막 하는 것 같은데 시험을 보면 점수가 그래. 안 좋죠. 그러니까 저학년 때는 그래도 성적이 잘 나올 수 있는데 네, 그렇죠. 고학년이 될수록 조금 떨어지는 이유들은 뭐냐면 우리가 메타인지 쪽의 문제들을 더 많이 풀어야 되거든요. 특히 요즘은 그 교육부에서도 그러잖아요. 암기 위주보다는 그걸 사고를 좀 더 복잡한 문제로 가져가면 문제가 막 꼬아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갈수록 성적이 맞아요,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머리도 좋은데 왜 점수가 안 나와? 이건 왜 그러냐면 이 EIQ 점수가 안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중1 때 1 정도까지는 잘 나오는데 그 이후부터 쭉쭉 떨어지는 그런데 거예요. EIQ가 낮는 것들은 ADHD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울증 있는 애들도 그래요. 틱 있는 애들, 틱이 좀 심한 아이들도 그러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웩슬러 검사 했을 때는 EIQ가 잘 측정이 안 돼요. 지능만 나오기 때문에 지능 좋네. 그런데 보통 EIQ를 해보게 되면 점수가 낮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건 실행 기능 또는 우리가 관리 기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관리자 역할을 하는 능력인데 그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그래서 단순하게 머리는 좋은 것 같은데 친구 관계가 안 좋다든가 자기 뭐 예를 들면 자기 생활 관리 능력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문제가 이제 ADHD 아동들한테서 많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주의력 결핍과 관련이 있어서 성인까지 지속이 되기 때문에 자기 행동 관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 아이들이 뭐 지능이 낮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왜 이 아이들이 나이가 들어서 문제가 되느냐? 사실 이러한 문제들은 가벼운 경우에는 저절로 호전되기 해요. 왜냐하면 성장이 미숙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좋아지는데 중등도 이상의 문제를 보이는 애들은 치료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계속 문제가 누적이 돼요. 왜냐하면 키는 18살에 180이 되나 7살 때 180이 돼서는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렇죠. 우리가 학습이라는 것은 그 나이 때 배워야 될 게 해야 될 게 있는데 그 나이 때에 그러한 학습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이라고 했지만 키하고 다르게 신체적 성장과 다르게 인지나 정서 이런 사회성의 성장은 그 나이 때 배워야 될 걸 놓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성장이 늦어지게 되고 그렇죠. 성인이 돼서도 그러한 부분들의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서 문제도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서 문제도 많이 나오는 네. 거죠. 자, 그러면 ADHD 아동들은 자 주로 그런데 과잉 행동과 충동성이 있는 아이들은 에너지가 높잖아요. 우리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되게 양기가 많은 아이들이 많아요. 체질적으로 열도 많고 막 열이 많으니까 막 돌아다니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감정을 표출하는 방식이 대부분 폭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의 어떤 스트레스 감정을 조절하는 방식이 사람마다 좀 달라요. 타고난 기질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약간 폭발하는 형태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억제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누가 뭐라고 해도 참는 사람들. 그리고 그 두 가지가 같이 있는 약간 혼합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보통 과잉행동과 충동성이 뛰어난 아이들, 그 심한 아이들은 감정을 누르기보다는 폭발시키는 형태로 나타나요. 목소리도 크고 막 행동도 크니까 감정 표현이 막 커요. 남들이 봤을 때 막 좀 액션이 크죠. 네. 그래서 오해도 많이 사고. 장점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장점도 있을 네, 수 네. 있지만 그게 이제 너무 과하면 네,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보통 ADHD 아동들은 지적을 받았을 때 잘못을 인정 안 해요. 네.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해요. 사실은 우리가 ADHD 아동들은 그 뇌 성장, 특히 전전두엽의 발달이 또래에 비해서 2년에서 3년 정도 늦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7살짜리 아이지만 이 아이의 행동인 5살이나 4살짜리 행동하고 동일해요. 근데 우리가 외부에서 봤을 때 얘는 7살이니까 7살처럼 행동하기를 요구를 해요. 그렇죠. 근데 얘는 안 되죠. 그게 아직 성장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4살이나 5살처럼 행동을 해요. 그럼 본인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부모님 야 너 앉아있어 왜 그래 혼을 내잖아요. 그러면 얘는 나는 내가 몸에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문제인식이 안 되는 거죠. 문제인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남이 막 뭐라고 하면 뭔 생각이 들겠어요? 억울하죠. 억울하잖아. 아, 나 잘못도 안 했는데 왜 나를 갖고 내? 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반복이 되잖아요. 억울한 게 반복이 되면 뭐가 생겨요? 화가 생기죠. 분노가 치밀어 오르잖아요. 근데 얘들은 분노를 어떻게 하겠어요? 아까 폭발 형태로 낸단 말이에요. 과격해져 에너지 때문에. 그러니까 외부로 봤을 때 행동이 어떻게 되겠어요? 공격적이고. 욕도 하겠네 막. 당연하죠. 욕도 하고 막 때릴 수도 있고 부모한테 욕을 하죠. 그래서 얘들은 나중에 그러한 정서 문제가 계속
그러니까 우라죠. 우리 한의학적으로 우라예요. 그쵸. 분노가 네.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 그걸 참지를 못하니까 밖으로 표출하니까 처음에 막 분노 발작 형태로 나타나요. 물건을 던진다든가 막 울면서 소리를 막 꽥꽥 지른다든가 심하면 막 자기 머리를 막 때린다든가 이런 분노 발작을 동반할 수도 있죠. 그게 이제 그러면 이제 우울증도 와요. 그래서 폭발 장애라고 해서 막 폭발적으로 자기 행동을 막 분노를 표출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계속 누적이 되면 나중에 뭐냐면 반항 장애가 오는 거예요. 청소년기에 네. 부모가 말해도 이제 말 안 들어. 왜? 계속 부모한테 그런 자기는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거지.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말하면 자기 잘못했다는 생각 절대 안 해요. 부모가 잘못해서 내가 억울해서 그러니까 수긍을 수긍을 못하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애들한테 계속 잔소리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럴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술 취한 사람이다. 술 취한 사람한테 술 취해갖고 있는데 계속 너 잘못해서 잘못해 해봐야 술 깬 다음에 이야기해야 되지. 술 취해갖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혼을 내봐야 오히려 반응이 어떻게 나겠어? 술 취한 사람이 와 잃어버리지. 네, 그래서 부모님한테는 그래요. 술 깬 다음에 이야기해라. 즉 그런 감정이 가라앉은 다음에 차분해졌을 때 그때 이야기를 시도해야지 얘가 말귀를 알아먹는 것이지 막 이제 감정이 주체하지 못했을 때 이야기가 계속 억울한 감정만 하면서 사이만 나빠지게 돼요. 그쵸. 근데 부모님들이 그걸 못 참지. 너무 예, 못답식동하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이 인내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쉽지가 않은 거예요. ADHD는 그게 있나? 유전적인 것도 있나? 네, 그건 이따 얘기할게요. 있죠, 당연히. 그래서 반항장애가 이제 더 심해지면 뭘로 가요? 품행장애로 가요. 품행장애 뭐예요? 가출을 해버린다거나 도둑질을 한다든가 남을 때린다거나 학교 기물을 부셔버린다든가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제일 큰 게 뭐냐면 가출, 무단 결석 이런 것도 위험한 행동을. 자, 이게 이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나중에 뭐로 가냐면 성인이 되면 반사회적 인격장애라 그래요. 근데 이때부터는 뭐가 돼요? 법적인 처치를 받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ADHD 아동들이 문제가 계속 누적이 됐을 경우에는 나중에 범죄와 관련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물론 품행장애를 보이는 아이라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통계적으로 품행장애를 보였던 아이들의 50% 정도는 성인이 됐을 때 정상적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아이들에 비해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죠. 50%는 안 좋아지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가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주의력 결핍 우서형 ADHD는 아까 감정을 폭발 형태로 하는 게 아니라 참는. 억제 형태로 가요. 분노를 참아요. 막. 근데 분노를 이제 우리가 보면 우라병이죠. 분노를 참다 보면 그 분노가 누구를 공격하냐면 자기를 공격해요. 그럼 우울증이. 그러면 우울증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공격하니까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고 나는 안 돼, 해도 안 돼. 나는 의기소침해지고 그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정서적으로 위축되고. 그러니까 공부도 잘 안 되고 막. 그러니까 과잉행동 애들은 남을 공격하고. 주로. 네, 주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주로. 네, 나를 공격하고. 그래서 주요 결핍 우서형 ADHD들은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감정을 주로 억제한 형태로 가기 때문에 정서 문제가 많이 와요. 그래서 우울이나 불안장애로 많이 가요. 물론 애들도 참다 안 되면 정서적 공격성을 보이기도 해요. 그러겠죠. 근데 애들에 비해서는 공격성이 조금 덜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애들은 그냥 가서 막 이래버리는 애들이고 이 친구들은 막 누가 뭐라고 하니까 참다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반항을 해요. 애들도 반항장애가 오는데 애들보다는 반항장애의 형태가 조금 더 소극적이고 조금 좀 심하지 않게 와요. 그래도 반항장애가 올 수 있어요. 품행도 올 수 있고. 그래서 약간은 이제 좀 다른 형태로 가기는 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의 경우에는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게 너무 심하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한의학에서는 이걸 심화라고 표현해요. 심화가 너무 높다. 심의 우라가 너무 화가 많아서 자기의 감정이나 행동을 통제를 못한다 이렇게 보게 되고 주의력 결핍 우서형 쪽은 이런 게 좀 우울이나 이렇게 불안이라든가 이렇게 분노가 심해지면 이걸 한의학에서는 간화가 좀 심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약간 그러면 이제 약을 쓸 때 우리가 한의학적으로는 이렇게 우라병이라든가 분노 화 형태 공격적이고 분노를 내고 막 산만하고 집중 못하는 경우에는 이 심화를 좀 가라앉혀 준 약들을 쓰게 되고 또는 간화를 가라앉혀 쓰게 되면 애들이 좀 차분해지죠. 물론 이제 그 기반에는 아이들의 성장을 돕는 그런 치료들도 같이 병행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한의학에서 보는 ADHD들은 이런 형태로 봐요.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대부분 선천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 일란성 쌍둥이일 경우에는 거의 둘이 같이 온 경우가 많고 부모님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ADHD가 있다 그러면 아이들 2명 중에 한 명은 ADHD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ADHD 유병률이 100명 중에 한 5명에서 7명 정도 생긴다고 봐요. 그런데 부모님이 ADHD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형제가 ADHD가 있을 경우에 다른 형제가 ADHD가 올 확률이 일반 아동에 비해서 한 5배에서 많게는 20배까지 높다고 해요. 네, 유전 경향이 있는 거죠. 뇌를 똑같이 물려받은 거니까. 뇌를 물려받은 거니까. 그래서 유전적인 경향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있을 때 특히 이러한 문제들이 있을 때는 아이를 아까 얘기했지만 분노를 안 생기게 하는 게 중요해요.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아이의 행동이 하는 게 애는 지금 그러한 통제 능력이 5살 정도 아이의 밖에 안 되는 거 7살이지만 그러면 7살 다루듯이 하면 안 돼요. 이 아이의 그런 행동은 5살 정도. 그리고 이제 ADHD라고 해서 다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아이들은 그냥 주의력만 보이는 거나 이런 문제가 있는 애들도 있지만 또 사회성의 문제가 있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충동성이나 과잉 행동으로 인해서 뭐냐면 사회 기술, 그러니까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들을 잘 못 배우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친구와의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친구 관계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중요해지거든요. 그러니까 1, 2학년 때는 잘해주면 친구가 돼요. 빵을 준다든지 연필 주면 나 저하고 친구야. 그런데 4학년 때는 돈을 주고 빵을 줘도 친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코드가 맞아야 돼요. 맞아요. 코드가 맞아야 되는데 그래서 4학년 때부터 진정한 친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전학을 가야 될 경우에는 1, 2학년 때 가든지 아예 중학교 때 가든지 4, 5학년 때 이렇게 하게 되면 친구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전학 갔을 때 적응장애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ADHD 증상이 있는 애들은 딱 갔을 때 적응이 안 돼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친구를 막 사귀고 싶은 욕망은 강해요. 근데 방법을 잘 모르니까 실수를 해요. 그래서 얘들은 가르쳐야 돼요. 친구의 관계에 있을 때 너의 이러한 행동들은 친구에게 오해를 살 수 있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본인은 잘 모르니까. 그쵸. 그게 이제 보통 사회기술 훈련이라고 해서 실제 친구 관계나 사회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들을 가르치는 그런 심리 상담이에요. 그런 것들도 필요할 경우에는 좀 진행을 해야 됩니다. 물론 과잉 행동과 주의력은 있지만 또 친구 관계가 아주 좋은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나중에 애우가 좋아요. 친구 관계가 좋기 때문에 우울이나 이렇게 반항장애나 이런 게 좀 올 확률이 좀 적어져요. 사회성이 좀 좋은 애들은. 네, 사회성이 좋은 애들은 공부는 좀 못해도 워낙 사회성이 좋으니까 정서 문제가 올 확률이 적은데 그렇지. 사회성이 좀 없는 애, 떨어진 애들 같은 경우에는 반항장애라든지 또는 이렇게 우울증이라든가 불안장애가 오기 때문에 친구 관계도 상당히 중요하고 특히나 선천적으로 공격성이 높은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감정을 폭발적으로 하는 건 괜찮은데 그걸 공격성으로 보이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냥 이유 없이 가서 친구를 때린다든지 자기의 그 감정을 그렇게 표출해야 되는데 이게 애유가 제일 안 좋아요. 왜 안 좋냐면 바로 학교에서 연락이 와요. 요즘은 조금만 폭력적인 행동을 해도 문제가 바로 생겨버리잖아요. 옛날과 다르게. 그렇기 때문에 ADHD 아동의 경우에 그런 행동들이 나타나게 되면 선생님도 봐줄 수가 없고 바로 이제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예전 같으면 좀 기다려주고 했는데 요즘은 바로 검사하고 약 드시라고 바로 이야기를 해요. 네. 그래서 만약에 ADHD 증상이 있으면 공격성이 있다 그러면 바로 초기부터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